기베 알파 2주차 독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독서의 패턴 중에서 이항 대립 패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항 대립은 A와 B 어떤 두 개의 대상을 가지고 서로 대립되거나 혹은 대칭되거나 대조되거나 비교할 때 이럴 때 우리는 이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식의 어떤 글들을 읽을 때 A의 속성이 어떻고 B의 속성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잘 기억할 수 있는 어떤 훈련들이 필요하다. 그걸 염두에 두고 이제 독서 지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문.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양빛은 흰색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파장의 가시광선이 혼합되어 나타난 것이다. 주어는 태양빛은 얘가 이제 주어가 되겠죠. 그 다음에 흰색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파장의 가시광선이 혼합되어 나타난 것이다. 얘가 이제 서술어에 해당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다음 중략해놓고 태양빛이 대기층에 입사하여 산소나 질소 분자 같은 공기 입자, 먼지 밀입자, 에어로졸 등과 부딪히면 여러 방향으로 흩어지는데 이러한 현상을 산란이라고 한다. 어떤 현상을 산란이라고 한다. 자, 여기서 주어는 처음부터 한번 볼게요. 태양빛이 여기 주어죠. 그 다음 수식어가 들어가 있을 꼭 필요한 겁니다. 자, 뭔가 부딪히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게 서술어, 이게 뭡니까? 수식어죠. 태양빛이 대기층에 입사해 무슨 뜻이 몰라도 하여튼 대기층에서 무엇든가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흩어지는데 이것도 서술어죠. 서술어 2 이런 현상을 산란이라고 한다. 이것도 이제 서술어가 되겠죠. 그 가운데 있는 산소, 질소, 공기입자, 몰입자 이건 그냥 읽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태양빛이 대기에서 흩어지면 이걸 산란이라고 한다. 여기서 입사한다라는 단어는 어떤 면에 부딪힌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이 단어를 모르면은 챙겨놔야겠죠. 다음 이 산란은 다음 문장으로 갑니다. 이 산란은 입자의 직경과 빛의 파장에 따라서 레일리 산란, 미 산란 이렇게 되면은 두 개의 바로 우리가 이항 이게 A가 되고 이게 B가 되겠죠. 두 개의 대립되는 어떤 대상이 등장을 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긴장을 해야겠죠. 레일리 설명 바로 나오겠죠. 바로 나옵니다. 안 그래도 레일리 산란은 이렇게 되죠. 네모를 할까요? 레일리 산란은 입자 직경의 파장이 10분의 1보다 작은 경우, 자 이건 조건이니까 중요하겠죠. 이라는 산란을 말하고 세계는 내주고 반비례한다. 대개 공기 입자는 직경이 매우 작아서 가시광선 중 파장이 짧은 빛을 주로 산란한다. 이것도 특징이니까 이 두 개 세트로 이런 식으로 묶어주면 좋을 것 같다. 다음 파장이 짧을수록 산란이 생기는 강하다.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미산란 준비하고 있었겠죠. 미산란은 입자 직경이 10분의 1보다 큰 경우 일어나는 산란을 말하는 데죠. 에어로졸, 구름 입자 등에 일어난다. 이때 산란의 세기는 파장의 크기에 따라 차이가 없다. 오케이. 앞에서는 10분의 1보다 작고 파장이 짧은 빛, 뒤에는 10분의 1보다 크고 차이가 거의 없다. 됐죠? 그러면 A, B로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가 돼야 된다. A, B. 마지막 문장 한번 볼게요. 구름이 흰색으로 보인 것은 미산란으로 설명된다. 그러면 얘는 얘의 뭐가 되겠습니까? 예시가 되겠죠. 구름 입자 직경이 가시광선이 매우 큰 경우, 구름은 큰 경우에 해당하니까 미산란이겠죠. 미산란. 모든 파장의 빛이 고루 산란된다. 이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자, 모든 파장의 빛이 고루 산란된다. 그죠? 구름. 주어, 서술어. 됐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는 거죠. 그때 이제 이 머릿속에는 여러분들 쌤이 따로 정리 안 해도 레일리 산란, 미산란 있고
작은 경우, 큰 경우, 여긴 짧은 빛, 모두 산란. 오케이? 이게 요런 어떤 마인드맵이 머릿속에 정리가 돼야 된다. 문제 보겠습니다. 에어로졸이나 구름이 파장이 짧을수록 산란의 세기가 강하다. 레일리 산란은 파장이 짧을수록 산란의 세기가 더. 얘와 얘가 지금 서술어가 같죠? 그죠? 자, 파장이 짧을수록 산란의 세기가 강하다. 파장이 짧을수록 산란의 세기가 강하다. 근데 주어는 어떻습니까? 주어는 다릅니다.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는 O고 X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만약에 이게 우리가 문제로 나왔다. 1, 2, 3, 4, 5번 선지까지 있다고 했을 때 1, 2번에 만약에 이런 선지가 나오면 이 밑에 있는 지문을 읽을 필요가 없다. 그죠? 여기서 답이 나온다. 그래서 짧을수록 산란의 세기가 강한 건 짧은 레일리 산란에 해당한다. 그러면 레일리 산란이니까는 얘는 O가 되고 얘는 당연히 X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쌤이 좀 기억해 줬으면 하는 게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본문에 보면은 파장이 짧을수록 산란의 세기가 강하다. 그 다음에 세기는 파장의 4제곱에 반비례한다. 요 두 어떤 지점이 있거든요. 여기서 요런 반비례한다. 요런 거는 매우 중요하다. 비례한다, 반비례한다. 이런 서술어는 이 기술 지문 혹은 과학 지문에서 매우 자주 등장하는 어떤 서술어고, 그 다음에 주로 문제와 굉장히 관련이 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우리가 흔히 읽다 보면 4제곱의 반비례한다. 그럼 4제곱을 기억을 해야 되나?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뭐만 기억을 하면 된다? 반비례만 기억하면 된다. 그럼 반비례를 쉽게 설명하면 뭐가 됩니까? 이게 되는 거죠. 파장이 짧을수록 세기는 강하다. 그러니까 반비례죠. 똑같은 말이다. 그래서 여기서도 파장이 짧을수록 세기가 강하다. 이런 거를 기억을 해놨으면은 당연히 쉽게 좀 더 찾을 수도 있었을 것 같다. 정도로 지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다음 지문은 제국주의 침략과 관련한 어떤 개념들이 등장을 하는데 쌤이 한번 봅시다. 일본이 제국주의 침략에 직면하여 그가 누구죠? 여기 나오지 않죠? 그러면은 이때 쌤이 그는 항상 사람이니까 좀 중요하니까 체크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새로운 개념을 제시했어. 어떤 개념? 신국민이라는 개념. 그가 등장하지 않았으면 뒤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기다리면 됩니다.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고 조선 민족이 신국민이 될 때 민족 생존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다. 그러면은 그가 누군지 모르지만은 조선 민족이 신국민이 될 때까지 그러면서 이게 우리 민족의 생존이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얘는 긍정적 개념, 부정적 개념, 긍정적 개념이겠죠. 자, 그 다음으로 신국민은 상속성과 보편성을 지닌 대아로서, 그럼 이제 신국민에 대한 개념 설명이 나오는데 이때는 얘가 이제 가지고 있는 모든 개념들을 다 정리를 좀 머릿속에 좀 넣는다고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너무 많이 나올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상속성, 보편성, 대아, 항성, 변성이죠. 그럼 이걸 다 가진 게 신국민인데 내가 이런 개념들을 읽는 순간 바로 이해를 하면 이해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너무 깊이 생각 안 해도 된다. 오케이. 깊이 생각. 특히 여기 상속성과 보편성을 지닌 대안데 여기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바로 역사 주체의식이라는 항성에 대한 설명이죠. 그죠? 자, 다시. 역사적 주체의식이라는 항성. 이 설명, 그럼 항성에 대한 거는 설명이 나왔고, 그 다음에 국가에 대해 생긴 국가 정신이라는 변성. 이 두 개는 기억을 해야 된다. 왜? 중요하니까는 알고 넘어가라고 설명을 해놓은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기억을 해놔야 된다. 어쨌든 조선 민족의 근대적 대화가 뭐다? 신국민이다. 또한 그는 일본을 중심으로 서구 열강에 대항하는 동양주의에 반대했다. 동양주의를 좋아하지 않는다. 동양주의는 비아인 일본이 아가 되어 동양을 통합하는 길이기에 조선 민족인 아의 생존이 위협받는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자, 이런 것들도 사실 좀 중요하죠. 뭐가 중요합니까? 비아라는 개념이 나왔는데 이게 일본과 연결이 된다. 그 다음 아라는 개념이 나왔는데 아는 조선 민족에 해당한다. 물론 한자를 잘 알면 이제 조선 민족 아가 나
나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다음 비아는 나가 아닌 것을 의미하는 거죠. 어쨌든 두 민족을 대립적 관계로 보고 있다. 넘어가겠습니다. 식민 지배가 심화될수록 일본에 동화되는 세력이 증가하면서 일본에 동화되는 세력 침입하겠죠. 자, 신채호는 아 개념을 그가 누군지 나왔죠. 신채호는 아 개념을 더욱 명료할 필요가 있었다. 아까 나왔던 이 아의 개념, 조선민족 개념. 이에 그는 조선민중을 아의 중심으로 놓으면서 일본에 동화된 아까 말했죠. 일친일파를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아 속에 비아가 있고 그다음 일본이란 비아와 연대할 수 있는 일본 안에도 조선 편이 있다. 비아 속에 아가 있음을 밝혔다. 민중은 비아에 동화된 자들을 제외한 조선 민족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는 조선 민중을 민족 내부의 압제와 위선을 제거함으로써 참된 민족 생존과 번영을 달성할 수 있는 주체이자 제국주의 국가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연대를 통하여 부당한 폭력과 억압을 강제하는 개국주의에 함께 저항할 수 있는 주체로 보았다. 이러한 민중연대를 통해 인류로서는 자유를 지향하였다. 민중연대. 그죠? 자, 이거를 이제 머릿속에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이냐. 그럼 이 개념이 지금 두 개가 신국민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는 명료화된 개념. 그죠? 이렇게 나와 있다. 1번, 얘가 2번. 이런 식으로 두 개로 정리를 했을 때 이렇게 되는데 지금 교재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투쟁과 연대를 중심으로 두 개를 A와 B 두 개로 나눴습니다. 그럼 여기 투쟁과 연대라는 단어가 도대체 어디 있었냐? 여기 연대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바로 위에 일단 볼게요. 연대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투쟁이라는 단어가 실질적으로 나와 있지 않죠. 대신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항, 대응,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에는 투쟁으로 해석을 해놓은 거죠. 이렇게 자기가 이제 바꿔도 되고, 그 다음에 쌤이 이제 또 하나 추천하는 건 뭐냐면은 여기 잠깐 볼게요. 요 부분, 요 부분 뭐냐? 제국주의 침략에 직면하여 그 다음 식민지배가 심화될수록 보게 되죠.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것이 바로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게 시간의 흐름을 의미합니다. 즉 어떤 시기에 따라서 1, 2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아직 식민지위가 시작된 게 아니잖아. 우리나라를 잡아먹은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침략에 직면하여라고 했고 일제강점기 직전이겠죠. 그 다음 이거는 이제 일제강점기에 들어간 이후 시기적으로 봤을 때 요렇게 된다. 마인드맵에 보면은 자 마인드맵에 일본 제국주의 침략 식민지배 심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밑에는 이제 투쟁과 연대를 요 안으로 밑으로 넣어도 상관없겠죠. 요 밑으로 요렇게 주체는 신국민, 그 다음에 조선민중, 동양주의 반대, 민중과의 연대. 그러면서 여기에서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는 아 속의 비아, 비아 속의 아 이런 것들은 이제 또 정신만 또 바짝 차리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아가 뭔지만 알면 되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지문으로 넘어갈게요. 답은 이렇게 확인해 보면 됩니다. 자, 이 다음 지문도 어렵지 않았죠. 프로타고라스, 아틀로스 요 두 사람이 내가 승소하면 수강료를 내겠다. 그래서 소송을 했는데 P는 내가 승소하면 판결에 따라 받게 되고 내가 패소하면 계약에 따라 난 받게 된다. 똑같은 말이죠. 그러면은 승소하면 판결에 따라 받는다. 패소하면 계약에 따라 받는다. 요거 세트. 그 다음에 이 같은 경우에는 승소하면 뭐가 빠져있죠. 뭐뭐에 따라가 빠져있지. 얘는 내지 않게 되고 지더라도 패소하면은
계약에 따라 요 세트니까는 여기가 판결이 빠져 있는 거죠. 요렇게 세트. 요것만 요거를 정리한 것이 이제 요 마인드맵 요 부분인데, 이것만 보면 이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은 여러 지문들이 막 있을 때는 헷갈립니다. 승소하면 판결을, 승소하면 수강, 어쨌든 둘 다 받는 건데 판결에 따라 계약에 따라, 판결에 따라 계약에 따라. 오케이. 이런 식으로 너무 이 문제를 푸는데 오래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렇게 시험 치는 도중에 이렇게 개념들을 이렇게 세트로 이렇게 묶어 놓으면은 좀 더 빠르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네, 영상 어려운 건 없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앞에 있던 얘기하고 되게 연결되는 사실 지문이죠. 여기에서는 이제 크게 세 가지 개념이 나옵니다. 부관과 기한과 조건. 그래서 내용을 읽어보면 압니다. 확실히 발생할 것을 기한이라고 그러고 어쩌면 발생할 것을 조건이라는데, 조건에 맞았을 때 효과는 정지 조건, 해제 조건. 요건 효과 발생, 효과 소멸. 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읽어보면 알 것이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좀 가져가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이렇게 새로운 어떤 개념들이 철학, 그 다음에 법학, 특히 법에서 많이 나옵니다. 법, 그 다음에 경제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모르는 개념 혹은 단어들이 나왔을 때 얘네들을 잘 기억해야 되는데, 특히 여기 이제 기한이라는 것들, 기한의 뜻은 우리가 어떤 시기로 이해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효과 발생이나 소멸이 장래에 확실히 발생한 사실은 기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어떤 상식 수준에서 뭔가를 판단 내리려고 하고 자동화시키면은 헷갈릴 수가 있다. 그래서 최대한 여기 있는 정의 있는 그대로 얘네들을 세트로 묶을 수 있어야 된다. 확실히 발생하는 사실, 기한. 일어날 수도 있는 사실, 엮으면 조건. 이렇게 되겠죠. 답은 밑에 확인 바랍니다. 다음, 유학은 수기치인 통해서 성인이 되기 위한 성학, 성인의 학문으로 불린다. 수기는 단어 뜻 나왔죠? 그럼 이런 것들은 체크를 해야겠죠? 요 밑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수기 이렇게 체크해야겠지? 그 다음 사물을 탐구하고 둘 처리하고 뜻을 성실하고 마음을 바르게 하여 자신을 닦는 일. 그 다음 치인. 이것도 체크를 해둡시다. 치인. 집안을 바르게 하고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다. 수기치인을 통해 하늘에 전도하는 것이나, 그러면 수기가 가진 거 요거 진 오 나오는 거. 이것도 뭐 답 확인하고 어려운 거 아니었습니다.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봐두세요. 뭘 봐두냐면은 수업 시간에도 쌤이 얘기했지만은 이와 기가 가진 원래 성격 굉장히 자주 나온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동양 철학, 그 다음에 조선 철학, 그 조선 시기 전체 동안 이와 기로 이 많은 학자들이 어떤 논란이 있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같은 말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다른 어떤 상황 속에서 이론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이는 형체가 없고, 그래서 이건 이치죠. 이치기 때문에 형체가 없고 시간 제약 같은 거 없을 수밖에 없겠죠. 만물의 법칙이고, 기는 이 이치에 의해 이치들이 이제 현실 실제로 어떤 현상이 일어난 것을 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각적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포착해낼 수 있죠. 시간적 선우가 있고 공간적 어떤 시작 끝, 실제 우리 세계에 등장을 해야 되니까 공간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 변화하면 작동하는 물질적 요소, 특히 여기서 변화한다라는 것을 잘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다. 답 확인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또 이 기와 관련된 논쟁은 아니죠. 여기서는 이야기인데 선조와 율곡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자, 선조는 뭐라고 하냐면 이라는 것은 빈틈없이 완전하고 기는 변화하는 움직임이다. 율곡은 변할 수 있는 것은 법체고 변할 수 없는 것은 얘네들이다. 이게 뭐가? 기 변화하는 거 법체, 그럼 얘와
얘는 서로 같은 말이다. 똑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했을 뿐이다. 이런 것들도 빨리 체크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마인드맵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최대한 단순화시키고 이해할 수 있으면은 문제 푸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지문 같은 경우는 다 읽진 않을게요. 이렇게 나오는 개념이 수교와 록, 대전, 양법, 미의, 조정, 성원입니다. 이 수교라는 개념, 그 다음에 록이라는 개념은 다듬어지는 것, 그 다음에 뭐 유형, 이렇게 여러 가지 시행 과정을 거치는 것에 속하는 것이고, 대전부터는 수식어 영구히 시행한다. 그 다음 여기도 있네요. 항구히 시행할 만한. 그죠? 여기. 그 다음에 고칠 수 없는, 어길 수 없는 이런 수식어들, 개념을 꾸며주는 이런 단어들, 이런 어휘들, 이런 문구들은 눈여겨봐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변할 수 없다, 변할 수 있다로 대칭항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이 관건이다. 답 확인하고 다음 지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친구가 사실은 지금 문단 이제 2개 문단 나와 있지만 여러 개 문단이 적혀 있으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는 지문이 되는 겁니다.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들이 서로 식별하고 통신하기 위해서 컴퓨터들은 IP에 따라 만들어지는 고유 IP 주소를 가져야 한다. 그러면은 여기서 주어가 뭘까요? 주어가 컴퓨터들은 얘죠. 서술어는 IP 주소를 가져야 한다. 뭐 때문에? 서로 식별하고 통신하기 위해서. 됐죠? 그 다음 문장에도 프로토콜은 주어 연결되는 통신 규약이다. 서술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로 구현된다. 이건 뭐 하나하나 만화한 말이죠. 자, 다음 현재 사용되는 이 IP 주소는 이렇게 4개 필드 하나, 둘, 셋, 넷 숫자를 이용하여 나타낸다. 이런 거는 뭐 쌤이 설명 안 해도 알겠죠? 이 주소를 중복 지정하거나 임의로 지정해서는 안 되고 공인 IP를 부여하여야 된다. 무조건 공인 IP를 부여해야 된다. 이런 거 나오다 밑에 나올 어떤 내용들을 좀 짐작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럼 공인 IP에 대한 설명이 다음 문장에 나오겠죠. 그러면 공인 IP라고 돼 있으면 뭐 사설로 쓴 IP도 있나? 이런 거 생각을 해도 되고 그런 이야기도 나올 것 같다 정도로 이제 짐작할 수 있으면 좋겠죠. 어쨌든 다음 문장 보니까 공인 IP 주소에는 동일한 번호를 지속적으로 고정 IP 밑으로 하위 개념이 등장을 한다. 마인드맵 볼까요? 고정 IP, 유동 IP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유동 IP의 경우에는 프로토콜 DHCP라는 프로토콜 아까 뭐였죠? 통신규약이었죠. DHCP라는 통신규약은 IP 주소가 필요한 컴퓨터 요청을 받아 주소를 할당하고 그 다음에 주소를 반환받는다. 할당해주고 반환받는 역할을 하는 것이 DHCP다. 간단하죠? 다음 문장. 한편 인터넷 직접 접속은 안 되고 내부 네트워크로 서로를 식별할 수 있는 IP 주소, 사설 IP도 사설도 있구나. 그럼 공인과 사설이 A와 B가 되겠죠. 인터넷은 공인 IP를 기반으로 동작하지만 인터넷을 사용할 때 우리 IP 주소 쳐서 네이버 가는 거 아니잖아요. www.naver.com과 같이 도메인 네임을 이용을 한다. 그런 거는 이제 중요한 개념이죠. 우리 지난 시간에 하긴 했지만 자, 따라서 도메인 네임을 IP 주소로 변환해 주는 것이 DNS고 이 DNS를 운영하는 장치가 네임 서버다. 사실상 진행은 어떻게 됩니까? 도메인 네임 DNS 잠깐만요. 자, 도메인 네임 DNS 그다음 여기서 네임 서버. 컴퓨터에는 네임 서버의 IP 주소가 기록되어 있는 유동 IP, 유동 IP 아까 나왔었죠. 유동 IP 주소를 할당받은 컴퓨터에는 자동으로 기록, 고정 IP에는 직접 기록. 여기 있죠? 문제 볼게요. 공인 IP 주소, 네임 서버의 IP 주소를 직접 기록해 놓는 것은 뭡니까? 고정 IP죠.
기록해 놓아야 하는 주소를 자동 기록되는 주소 있다. 맞나? 하고 동그라미 치면 바로 틀려버리죠. 뭐가 문제입니까? 자, 이런 거 중요합니다. 네임 서버에 주소를 기록하는 겁니까? 자, 여기 볼까요? 자, 네임 서버의 주소가 컴퓨터에는 네임 서버의 주소가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 누구 컴퓨터에? 사용자 컴퓨터죠. 오케이? 맞잖아요. 사용하는 컴퓨터에. 사용자 컴퓨터. 네임 서버의 주소가 기록되는 게 아니라 네임 서버의 X. 이런 문제를 잘 기억을 해놨다가 다음엔 절대 틀리지 않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항이 A와 B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문단에서 C와 D가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병렬 구조라고 한다. 지문에 A와 B가 나오고 보기에 새로운 C가 등장하기도 한다. 다른 속성을 가진 것일 수도 있고 A와 B가 C가 가진 속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R일 수도 있고 뭐 하여튼 그러면은 이제 서로 공통점, 차이점들을 잘 파악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 결국에는 이제 지문에 있는 내용 어떤 특성들을 머릿속에 잘 정리를 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많은 지문을 접하면서 노하우 그 다음에 그런 능력들을 같이 한번 키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